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통화연구원이 주최하는 통일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통일학 포럼은 98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윤 교수입니다. 오늘 매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봉현 대사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 특이하게 경력을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선택하셨습니다. 1981년에 외고 연구고시에 합격하셔가지고 그때부터 30년이 넘게 외교관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김동현 대사님을 외교관 사이에서 평판 같은 걸 들어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에서 다자외교에 관련돼 가지고서 몇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세 사람 중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 앞서 그 김범현 대사님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면서 다자외교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남이 펼쳐놓은 무대에서 다자외교를 하셨던 분이고요. 어쩌면 김범현 대사님께서는 한국이 최초로 판을 벌여놓고 그 판을 기획하고 그 판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자외교로서 김범현 대사님과 관련된 특이한 경험은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를 기획하고 진행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신 분인데요. 오늘 매우 흥미로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치외교, 실익외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다자외교를 하신 대사님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멈추고 대사님으로부터 정말 그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토의할 주제가 이제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인데, 제가 오랫동안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직도 사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 우리 외교관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이제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 어, 그리고 이걸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은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오늘 주제가 가치외교가 실익 외교인데, 제가 이제 이 그랜 퀘스트라는 책을 먼저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잠깐 이제 경제안보 관련해 가지고 그 정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펴낸 책 중에 금년에 작년 말이죠. 책이 이제 그랜 퀘스트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 퀘스트, 어, 이정동 교수께서 총괄을 하셨는데, 에,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 10가지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초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신을 그랜 퀘스트 정신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 모방에서부터 창조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모방에 이제 피크에 와 있는데, 이 모방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한국이 그 초인류 국가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로 가야 된다. 이게 그랜 퀘스트 정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갑자기 그랜 퀘스트냐,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 그리고 선택의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이게 저는 이 인문학에서의, 그리고 정치 외교에서의
그랜 퀘스트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정동 교수께서 10가지 그랜 퀘스트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10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제시를 한 거죠.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가는 그런 이제 그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배터리 우리들 많이 여기저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에 만 킬로를 갈 수 있다. 그리고 10년을 쓸 수 있다. 이런 배터리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랜 퀘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근데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많이들 좀 저기를 하시는데,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초보 단계에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도구적 기능 단계밖에 안 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비로소 인공지능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예컨대 인간이 그 인공지능에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행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만일 그런 인공지능이 된다면은 이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퀘스트가 이제 그랜 퀘스트인데 이 10가지의 그랜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 과연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 제가 외교관을 하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 중에 하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뭘 이행을 하고 싶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종의 그랜 퀘스트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실익, 무슨 가치, 그 가치를 왜, 그리고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 외교관들이 외교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 정성적인 분석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로 하는 건데요, 말로. 그러니까 가치 외교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가치 외교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말로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그 함수화 해보면 어떨까? 가치와 실리가 서로 이게 함수 관계에 있는 건가? 함수 관계에 있다면 어떤 식의 이제 이거를 도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가? 가치를 이제 value, V라고 그러고 실리를 이제 interest라고 그래가지고 I로 한다면은 V equal FI 또는 I equal FV. 이런 정량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궁극적으로 정성 분석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정량 분석으로 같이 가야 이게 그 가치 외교와 실익 외교의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 정량 분석을 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과제로 남겨놓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성 분석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2022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는데 그 취임사에 보면은 그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요 이제 단어들 등장한 것들 보면은 자유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뭐 나머지 뭐
국민, 뭐 세계, 국제, 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 이 가치 측면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자유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오는 이제 귀절입니다. 이 역대 취임사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언급한 횟수는 35회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한 번 사용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를 한 번도 취임사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에 그 자유시장의 번영 그리고 자유수호 동맹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 연설할 때도 그렇고 여러 단체를 찾아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유는 그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494번을 언급을 했다. 2023년 4월까지. 그만큼 자유에 관한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이걸 굉장히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도한 그런 이제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2023년 6월 15일에 한 언론사가 이 가치 외교라는 게 제멋대로다. 자유인권 민주주의 강조하면서 어떻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하고 포옹을 할 수 있느냐. 빈살만 왕세자가 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독사를 하는 데에 관여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사가지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서 비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치하고는 좀 동떨어진다. 인권과 자유 이런 가치하고는 좀 동떨어지는데 왜 어떻게 자유를 강조하고 가치 얘기를 한다는 분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포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작년 11월에는 이 하마스가 이제 10월 4일 날 이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미 외교장관이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규탄을 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한 1만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가치 외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11월 20일 날은 또 가치 외교가 편향 외교다.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가는 길에 나침반이 고장났다. 뭐 이렇게 비판한 언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편향 외교 이거에 대해 가지고 평화 외교가 실종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식의 편향 외교가 민낯을 드러냈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외교라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내세우면은 안 되는 외교인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가치 외교를 비판하는 거는 왜 비판을 하는 건지, 결국은 가치 외교를 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이익, 국가의 실익을 저해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역대 정권의 이제 외교 정책을 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보면은 이 실용 외교, 실리 외교, 협력 외교 뭐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표방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만 가치 외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와 함께 가치 외교를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거를 보면은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양자 간의 외교에서 가치 외교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 간의 외교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 외교 이거를 우리가 양자 외교라고 하는데 이 양자 외교에서 가치 외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양자 외교에서 이런 가치 외교를 구현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과연 언론이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뭐 다른 이제 한국과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하고 양자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 간의 가치 외교라는 거는 주로 이제 유엔에서의 외교인데요. 다자 그러니까 유엔은 이 국가 간의 이제 그 인터 가버먼털 이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 기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193개 국가가 모여서 거기서 서로 토의하고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기구가 유엔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의 외교를 우리는 다자 외교라고 하고 다자 간의 가치 외교는 유엔에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유엔 관계를 오랫동안 이제 다루었는데요. 거의 제 외교관 생활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유엔 외교로 제가 이제 일을 했고, 나머지는 일본, 러시아, 그런 이제 양자 외교도 이제 물론 했습니다만, 그래서 양자 간의 가치 외교, 그리고 다자 무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가치 외교,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구현을 시켜나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지 그걸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 외교냐 실익 외교냐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내가 중국하고 외교를 할 때, 그리고 유엔에서 외교를 할 때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그 기준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중국과의 외교, 그리고 유엔에서의 외교에 있어서 행동의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문제구나. 내 개인에서부터 먼저 출발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의 행동 준칙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지만은 내가 가치와 실익 중에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저한테는 이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양자 간의 가치 외교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좀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호주 그리고 캐나다, 독일 그리고 우리 한국. 호주는 어떻게 가치 외교를 구현해 나가는지, 캐나다는 어떻게 하는지, 독일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한번 좀 쭉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 비숍 외교장관입니다. 지금 왕이 외교부장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스캇, 호주 총리입니다. 이 줄리 비숍 외교장관이,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하고 상당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도 중국하고, 대단한 이제 그 충돌을 이제 야기했는데, 이게 호주로서는 자기들 가치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충돌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4년에 줄리 비숍 외교장관이 우리는 평화와 진보적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숨기고 싶어하는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신 이 왕이 외교부장이 줄리 비숍 외교장관한테 호주 외교장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줄리 비숍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기자회견 때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줄리 비숍 외교장관을 옆에다 두고서 아주 그 굉장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호주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이제 줄리 비숍 장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왕이 외교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이제 호주 언론에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19 이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발원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또 한번 이제 굉장한 이제 항의를 하고 그 호주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이제 무역 보복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자기들이 이 무역 보복을 당하면서 다시 말하면 실리를 해하더라도 자기들은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이제 수입을 제재를 했는데 뭐 제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호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많이 줄었겠죠. 줄었지만 호주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 철광석이 있는데 이 철광석은 아니 중국이 수입 규제를 못했어요. 워낙 호주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재 품목에 철광석이 빠지는 바람에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 가치 외교를 구현하더라도 그렇게 실익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2023년 작년에 결국은 중국이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캐나다를 한번 볼까요? 캐나다도 역시 중국하고 각을 세웠는데요. 2018년 12월에 캐나다가 이제 미국이 요청한 데 따라 가지고 화웨이의 부회장 그 딸입니다. 회장의 딸인 멍완주를 체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또 보복을 했고 그래가지고 외교적 긴장 관계가 크게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캐나다하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크게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캐나다는 그 캐나다의 중국계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중국 외교관 한 사람을 추방을 했고 중국도 캐나다 외교관 한 사람을 추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을 추방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보면 거의 뭐 이 전쟁 직전까지 갔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이제 악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역시 자기들이 그런 실익이 크게 이제 저해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가치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가치가 실익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외교를 했다. 그런 사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되게 화가 난 사진인데요. 그 트리도 캐나다 총리한테 그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 2022년 11월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양자 회담을 했어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캐나다하고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양자 정상회의를 했는데 시진핑하고 트루도하고 그 회담 결과를 그 트루도가 이제 그 언론에다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진핑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담장에서 트루도를 만나니까 너 왜 그거 말이야? 우리 회담한 그 내용을 그렇게 언론에다가 막 마음대로 발설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만일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진핑이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이 아마 언론이 대단히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 외교 실패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캐나다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루도 총리가 시진핑 그 주석을 독재자라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호칭했는데 이것도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루도 총리가 뭐 독재자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도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와 실익의 선택에 있어서 가치를 선택을 했다.
실익이 상당히 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선택했다. 그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 통상 관계를 보복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좀 악화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양국 통상 관계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을 한번 보시면은요, 독일은 러시아하고 관계가 이제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듯이 가스가 5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이제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독일은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슈리더 독일 총리거든요. 슈리더 총리가 이제 이 푸틴 대통령하고 아주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 관계가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메르켈 총리도 역시 푸틴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는 이제 독일어도 잘하고 또 푸틴도 또 이제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 말을 잘하고 푸틴은 또 독일어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관계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워낙 이제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 관계가 이제 크니까 러시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 이제 나토 국가고 나토 전체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 독일 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2027년까지 170억 유로, 우리 한국 돈은 한 24조 원 정도의 무기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지원국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숄츠 독일 총리가 이렇게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한 이제 이 도전이죠. 러시아에 대한. 그래서 숄츠 총리하고 면담은 아까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이 독일 총리들 슈레더하고 메르켈하고 이렇게 서로 뺨을 마주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멀리 멀어졌어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이제 독일에 대해서 보복을 이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멀어졌는데 러시아가 이제 보복을 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독일은 이제 큰 에너지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고 원전 탈원전 계획도 중단하고 이제 수입 다변화를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독일은 이 에너지 위기를 완전히 극복은 못했고 지금 독일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자기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숄츠 총리가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3인당이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3인당의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러시아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독일 3인당에서 자기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면 러시아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당의 가정은 잘못됐고 이는 독일의 에너지 분야에서 정책적 종속을 불러왔다. 러시아에 대한 환상의 결과다. 그렇게 독일 3인당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한 단어가 이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실익이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 이게 독일의 결론입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제 사례가 중국하고 관계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지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90% 이상의 품목이 216개라고 그러고요. 중국의 이제 1,000만 불 이상의 에, 수입 90% 이상 의존이 55%나 된다고. 우리 일본에 대한 의존이 이제 13%고 미국에 대한 9.4%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압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하고 미국하고 이제 가치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비판적인 국내의 그 여론들이 상당히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할 때 중국을 또 자극하는 발언을 또 했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제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2023년 11월에 또 중국을 이제 자극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도 또 역시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죠. 이번 이제 토요일 날 대만에서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대만 이제 총통 선거가 있는데, 이 대만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이제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역시 보복한다고 뭐 단체 관광을 중단하고 요즘은 조금 이제 다시 풀어지긴 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악화가 됐고 한류에 대한 검열도 강화되고 요소수 수출도 제한하고 뭐 미래 수출 제한하고 이제 중국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제 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013년에 62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걸 정점으로 해서 점점 축소되고 2022년에 12억 달러로 됐고 작년에는 180억 달러의 적자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적자.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제 무역 보복 탓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의 무역 보복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됐다. 그렇게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해서, 무역 흑자를 냈던 거는 이제 중간재를 많이 이제 수출을 해서 그 중간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 중국이 스스로 주요 품목에서 자체 조달 비중을 이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이제 제품들을 대체해 나가는 그런 이제 추세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관계를 보면 러시아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간접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작년 5월 달에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러시아 관계에 이제 악영향을 줬다. 이게 실용외교 측면에서 현명했냐? 또 이런 비판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역으로 푸틴하고 4년 만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고 러시아하고 이제 이 푸틴이 이제 한국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좀 생겼다. 그러니까 한국의 협력 관계 회복은 오로지 한국 하는 데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푸틴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보면은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위안부 문제가 가장 이제 그 일본하고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치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그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 진정한 사과. 그 진정한 사고가 있지 않으면 일본하고 관계는 없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또 우리는 미래지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 간의 그 실익을 위해서 미래지향으로 간다. 이게 조금 윤석열 정부가 왜 가치를 논하는데 왜 갑자기 실익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그 가치를 추구하는데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추구한다니까 왜 그것도 또 비판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이게 가치 추구와 실익 추구가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뒤죽박죽이 된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가치 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익 추구하고 너무 그 일관성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제기가 됐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가치 추구하는데 가치를 추구하려면 정말 일관성 있게 가치를 추구해야지. 어떤 경우에는 실익을 추구한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이제 이 외교관들의 말 못한 고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외교를 하면은 중국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 이 이거에 대해서 그 같이 외교를 하면 한미 동맹이 강화돼서 좋다. 그렇지만 중국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감수해야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언론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비판적인 언론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거꾸로 한일 관계에는 같이 외교를 하면은 그 일본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대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또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감수해도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외교관들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들, 언론들,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도 가치냐 실익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부의 정책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왔다 갔다 안 하면 정부의 외교 정책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하는 야당이나 여당 그리고 정부 다 어떤 경우에는 가치 외교를 막 내세우고 어떤 경우에는 실익을 또 내세우고 하는 이런 지금 좀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게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당장 현실적으로 실감이 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카나다 사례, 뭐 독일 사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호주 사례를 봤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이제 가치 외교를 추구했을 때에 실익 외교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금 외교관들이 그 정성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마 숫자 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숫자 가지고 분석을 하면 가치 외교를 추구했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실익에 손해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정도의 함수가 있는 건지 이게 그냥 한국과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 외교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추구를 했을 때 실리 외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함수 관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다자간의 가치 얘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다자간의 가치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엔에서의 이게 가치 얘기입니다. 이 유엔은 이제 가치를 표방하는 국제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가치를 구해 나가느냐.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유엔에서 매년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정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외교부의 여러 가지 건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기권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찬성도 하고 또 공동 제안국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찬성을 했지만 공동 제안국에는 또 참석을 안 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찬성을 한 거는 이게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는 이제 북한 인권 결의라는 게 반대하는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이게 채택이 되는 건데 그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공동 제안국에 어느 나라가 참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하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 그 국가들이 중요한 그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국가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한국은.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또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또 참여를 했어요. 이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한국이 북한 인권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비판.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 가치의 문제냐, 실익의 문제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하고 중국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유엔에서의 우리가 정하는 포지션은 이거는 유엔은 모든 국가가 다 이걸 봐요. 다 보고 어느 나라가 찬성하는지 기권하는지 어느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다 보고 그거를 각국의 자기 정부에다 다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난번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는데 이번에 참여했다. 지난번에 기권했는데 이번에 찬성했다. 찬성했다, 기권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그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그러한 우리의 그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에 있는 외교관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이걸 내가 그 외교부에서 이 유엔 차관보를 하면서 실제 요 기록은 내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다 공유를 하고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 케이스를 그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이 인권이나 가치를 구현하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 2013년에 스리랑카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스리랑카예요. 북한 인권 결의도 아닙니다. 그 한국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 내부에서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권으로 결정을 했어요. 기권하는 걸로.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실제 주관하는 그 책임자로서의 그 차관보가 이 회의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참석을 안 한 그 사이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니, 이게 기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당시 장관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절대 기권하면 안 된다. 절대 기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 가치 외교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돼야 된다. 절대 기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관한테 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찬성으로 이제 선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권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일부 외교관들은 이게 스리랑카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리랑카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권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치보다 실익을 선택한 그런 결정이었는데 결국 뒤집기는 했지만은 그 논란의 과정에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개인으로 한번 제가 이제 저 반성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그 아까 이 스리랑카 인권 결의안에 내가 강력하게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내 자신은 과연 어땠느냐? 내 자신은 어땠느냐? 그 개인의 그 행동 준칙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 외교에서 가치에 대한 기준이 결정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이 결정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의 차원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한번 좀 먼저 봐야 된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병자호란때 주전파, 주화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치와 실익이 이제 충돌을 한 케이스인데, 이 김상은, 이 양반이 이제 주전파들 끝까지 우리는 가치를 잃을 수 없다.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치를 잃고 우리가 살면 뭐하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항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최명길은 주화파고, 그렇게 멋지게 지면 뭐하냐? 다 죽는데, 다 죽는데. 목숨이라는 실익이 그 코스트를 우리가 치를 필요 없잖아요. 화해하자. 우리가 뭐 가서 왕이 가서 삼전도에 가가지고 머리를 땅에 세 번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치욕을 감당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익을 추구하자. 이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가치와 실익.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사실 개인 차원에서도 결정하기가.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이제 침탈을 했는데 이때 이완용으로서는 실익을 추구한 거죠. 멋지게 지금 뭐해? 뭐 일단 뭐 나는 찬성하고서 일본으로부터 혜택도 받고 자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멋지게 난 이제 지면 뭐하냐? 나는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그 자격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너 항소하지 마라. 그냥 죽어라 그랬잖아요. 죽어라. 너 무슨 일본 놈들한테 구걸을 하는 네 목숨을 구걸하느냐. 죽어라. 너 추하게 이기면 뭐해? 죽어.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안 하고 1심에서 사형 선고받고 그냥 거기서 어, 형집행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끝까지 자기는 가치를 이제 추구를 한 거죠. 실익보다 가치를.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 지향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은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거기로 갈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음. 근데 그 지향점이 과연 뭐냐? 가치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실익이 돼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외교하는 외교관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또 그 지향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면 추하고 실익이 없으면 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추할 것이냐 허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가치를 추구하면은 당장 우리가 실익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 모르지만은 이 가치가 나중에 빛을 발한다. 나중에 빛을 발한다. 안중근 의사가 목숨이라는 실익을 희생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양반이 패배자라고 볼 수 있고 엄청난 실익을 이제 본인이 이제 훼손했다 이렇게 보지만 이 양반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완용이 당장은 자기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에, 자기가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갈 동안은 호의호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추한 인물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그리고 내 개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실익을 실행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닐까. 그 심리학에 보면 이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건데, intertemporal patience. 이 intertemporal patienc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험에 이제 마시멜로를 아동들한테 줘가지고, 그, 너희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나갔다 온 다음에 먹을 수도 있는데, 당장 먹으면은 그거 하나 먹지만 내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때까지 안 먹고 있는 애들한테는 내가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실험을 했는데 많은 그 아이들이 이 선생이 나간 사이에 다 먹고 일부 학생들은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이 돌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먹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학생들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이 인터템포럴 페이션스가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이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강했다. 이 장기적인 이익 차원에서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런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 경,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버트란트 러셀 경은 현명한 사람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을 줄 안다. 아, Wise men are to endure present pains for the sake of future benefits and to make compromise between the conflicts.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베네핏을 위해서 당장의 고통을 참을 줄 안다. 그리고 이 충돌하는 이익을 서로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봤는데요. 가치와 실익이 조화가 될 수 있다면은 가능하면 조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아까 버트란트 레설경이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가치와 실익이 전혀 조화가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가치와 실익이 조화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조화를 시키도록 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조화를 시키도록 해봐라. 그러나 이게 조화가 안 되면 그러면 가치를 선택하라. 그것이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장기적인 이익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선진 국가가 되는 길이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거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게 북한 인권 결의를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아까 스리랑카 예를 봤지만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실익을 취하는 그런 선택으로 가는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망설임 없이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스리랑카 인권결의안 당연히 아무런 이론의 여지 없이 찬성으로 갔을 거고 북한 인권결의안 이론의 여지 없이 다 찬성하고 다 공동대항국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적 동의가 약하다. 아직 약하다. 아까 본 호주, 캐나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 국민들이 그러한 그 동의가 확고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리 비숍 외교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스캇 모리슨 총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숄츠 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 캐나다 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호주의 그 외교 방향, 그리고 캐나다의 외교 방향, 독일의 외교 방향이 옳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고 그거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하는 외교가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국민적 동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아직도 국민적 동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직 우리는 조금 더 가야 된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가치냐 실익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확고한 동의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르다. 아직 이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다른 우리 국민들, the others, 그분들을 내가 비난할 생각이 없고 내 자신이 먼저 그런가? 나는 과연 그럴까? 내가 만일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선택의 그 과정에 있었을 때 내가 과연 그 가치를 추구하고 안중근 의사의 그 길로 내가 과연 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잘 안 가는 겁니다. 확신.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어, 비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완용을 비판을 한다. 이완용을 비판하기 쉬운데 과연 내가 안중근 의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외교냐 실익 외교냐 이런 거는 국민적 성숙도 그리고 내 개인의 성숙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구현이 되고 외교적으로 발현이 되고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인권과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그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국가적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향점으로 목표로 삼고 그러한 그 지향점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지 않겠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커뮤니티, 네? 공동체, 그러한 데서 그런 성숙된 동의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어,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외교관으로서 우리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represent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졌던 고민,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 내 젊은 후배들하고도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해 나왔는데, 제 후배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음성은 안 됩니다. 채팅방에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그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대사님의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다행이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이 1950년대 정말 국가 생존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면 이 젊은이들한테 가치냐 실익이냐 논쟁을 아마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국이 이 정도의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버퍼존 같은 걸 이미 형성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약간의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사님께서는 1979년에 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태어나신 분이 분명하세요. 50년대 태어나셔가지고서 한국의 급격한 성장기를 겪어오신 분께서는 가치와 지금 실익 중에서 그래도 가치 쪽을 가라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사님 세대에서 이루는 그 풍요를 누리는 현재 세대는 요즘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은 대사님께서는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실제 그 대사님 세대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던 그 풍요를 누리는 현실 세대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너무나 실익 추구다라는 점에서 약간 그 모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세대 간의 차이 중에 모순점이 발견됐고요. 세 번째 부분은 가치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가치를 주창하는 사람의 자기 희생적 실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 자기의 삶에서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을 때는 나쁘게 말하면 사기,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위선,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정말 논의해야 되고 이 논의 지점을 거쳐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래야지만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될까 되지 않을까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사님보다 조금 연배가 어리지만 그 일본을 우리가 경제 동물이라고 많이 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욕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진국에서도 그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계속 번영을 하는데 무슨 가치를 구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질문을 던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한테도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너가 보여줄래?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전원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지금 그 완허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께서는 큰 일종의 감상평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치 실익이 이분법적이 아니지만 어쩌면 둘 사이에는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힘 앞에서의 가치와 실익 간 구분이 의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힘이 작용하는 장에서 가치와 실익은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가치는 무형적이고 실익은 유형적이다. 근데 어느 가치를 중시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여겨지는 실익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가치와 실익의 함수에 대해서는 결국 실익이 가치의 함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견으로서는 가치와 실익이 구분되시는 것이 아니라 수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렴을 시켜야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장기이익과 단기이익의 구분이라고 봤을 때는 가치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있을 수 있다. 실익도 오래가는 실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개념 짜맞추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네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대사님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뭐 힘이 센 국가의 가치가 곧 에, 어, 가치가 아니겠냐.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정의는 이제 강자의 이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뭐 이 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그 스탠다드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그, 보편적 가치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편적 가치. 예, 그 가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이제 가지게 되면은 뭐,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가치라는 개념은 뭐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게 아니냐. 그,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치를 뭘 가치로 우리가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 조선시대에서의 가치와 지금 현대 21세기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져가지고, 논의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보편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치라고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시대와 관계없이 가치로 여겨줄 수 있는 가치. 그게 이제 유엔에서는 보통 이제 자유, 인권, 어, 이런 거를 이제 보편적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가치는 자유와 인권, 이 유엔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한정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함수를 시릭 이퀄 F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건 한번 석사학위 논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가치하고 시릭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박사학위 논문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도 아직 뭐 결론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함수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들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치하고 실익이라는 게 뭐 서로 수렴 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물론 수렴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저 버튼 러셀 경이 얘기했지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 to make a compromise between conflicts.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충돌하는 것을 서로 잘 타협을 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현명한 사람의 이제 조건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자유와 인권의 이 가치가 컴프로마이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아까 쭉 사례를 들어놓은 거는 이게 컴프로마이즈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가능은 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 에, 그리고 가치도 단기적일 수 있고 시립도 오래 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첫 번째 그처럼 이제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보편적 가치. 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고 또 그만큼 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조인섭 학생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조인섭 학생의 의견은 외교의 역할에서는 경제적 실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력도 없고 한국의 경제 성장 국력이 없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엔진은 결국 수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치 외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과거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그리고 국력 향상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교에 있어서는 어떤 명분과 의리라는 추상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역할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대사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아마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그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도 가능하면 이제 어,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경제적 실리가 생기는 거다. 아, 근데 이것도 역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가치를 이제 손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실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치를 우리가 계속 구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적 이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 외교를 좀 어, 음,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두 개는 사실은 컴프로마이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가 경제적 실익을 쫓아가다 보면 가치를 잃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가치를 구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결국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했다. 어떤 경우에는 실익 추구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가치 추구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국가적 결정에서 벌어졌다. 벌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 생각에는 경제적 실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손상을 입더라도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어,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 이 손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것인지,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정량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게 강연이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차원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정량적 분석이 뒤따라온다면. 예, 근데 우리가 가치 외교를 추구했을 때 실익이 어느 정도 손상을 본 것인지 과연 이 실익 손상이 가치 외교 추구 때문에 그런 실익 손상이 온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량적으로 좀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누군지 관심을 가진 분이 한번 좀 여기에 도전해서 한번 정량적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쭉 그 캐나다, 호주 사례 이런 거 쭉 보면 결국은 그 캐나다, 호주, 독일이 가치 외교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은 처음에 커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크지 않았다.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함수 관계가 형성이 되나? 어, 그런 또 의문도 가질 수 있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 근데 그 경제적 보복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가져왔는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막 크게 뭐 요소수 뭐 이런 게 크게 막 저기 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요소수 사태라는 게 사실은 중국이 우리 한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다. 꼭 그렇게는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중국의 내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요소수 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한국에 대해서만 제한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다른 무역국에 대해서도 다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치 외교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크게 뭐 경제적 실익을 한국에다가 손상시키면서 그렇게 보복을 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 결국은 이 경제라는 건 경제 원리라는 게 또 있고 중국이 그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수입을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수입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이 중국 내부에서 자기들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입을 안 하는 거지.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서 수입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사님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오는 두 개의 질문은
대사님이 빠져나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03년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라크 파병을 두고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이 실리 외교다라고 말을 했는데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이게 가치를 구현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실리일까 외교과가 서로 상충되는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일 외교에 관련돼서 현 행정부는 미래지향적 가치 외교를 구현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한일 관계를 조금 좋게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003년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시각이 존재했고 가치냐 실리냐.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대일 외교와 관련돼서도 미래지향적 가치일까 아니면 이게 실리일까. 이게 서로 평가하는 잣대가 다를 텐데 이와 같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와 관련된 대사님의 의견을 첫 번째 구합니다. 예, 뭐,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라크 파병은, 이게 한미 동맹 관계 때문에 이제 파병을 한 거거든요. 한미 동맹.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라크 공격과 이러한 명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 사담 후세인의 이런 것들을 이제, 에,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구현 차원에서 한국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파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대단한 논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두 가지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이라크에 이제 파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을 이제 파병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제 해외에서 파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사도 할 수 있고 인명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따르는 정치적인 부담 그런 것 때문에 파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혔던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파병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병이 됐고 뭐 거기에서 이제 인명 손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콤프로마이즈한 게 뭐냐면은 전투 부대는 파견만 안 하고 전투에는 참여를 안 한다. 전투에 참여하면 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 이제 주로 이제 민사, 그러니까 대민 봉사 쪽으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제 파병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뭐 여러 가지 대민 활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컴프로마이즈를 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뭐, 뭐 가치도 구현하고 실익도 구현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외교관들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야당과 여당이 정부와 야당과 그리고 이제 시민 단체들 뭐 이렇게 굉장히 일본 관계에는 인터레스트 그룹이 이제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 많고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많은 다양한 이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나의 단일된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가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일본하고, 대항을 하면서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거꾸로는 아니,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익이나 이런 걸 훼손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부딪혔던 거거든요. 지금도 부딪히고 있고, 그게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뭐가 핵심적인 문제냐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통을 받은 데 대해서 일본이 정부가 자기들이 사죄를 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내각 총리 대신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사과를와 동반해서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피해 위로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그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그 가치 외교의 그 핵심인 사항입니다. 일본하고. 그런데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총리 대신이 이 사과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출연금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그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합의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가치 외교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왜 또 다시 그 일본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시 또 대두가 되고 일본하고 또 이렇게 충돌을 했느냐.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그 내각 총리 대신의 사과와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한 위로금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내부에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걸 인정을 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치 외교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실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에, 정치적인 이제 갈등과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합의된 사안을 이제 파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일본하고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거는 과거에 일본이 했던 그런 합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치 외교가 달성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미래로 나간다.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미래지향적이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슬로건으로서는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본 정부, 한국 정부로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그것이 가치 외교가 실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사님께서는 대한민국 가치 외교의 분야 및 의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가치 외교를 구현한다면 도대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의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가치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아주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양자 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관계, 그리고 다자 관계, 그 유엔에서의 이제 그 외교,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북한 인권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스리랑카 인권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동 제안으로 참여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기억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겠지만은, 그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그, 그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교를 했는데, 예, 그때에 우리가 그 가치를 포기하고 실익을 추구했던 사례가 있었지 않았을까? 있었지 않았을까? 어.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외교부로부터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예컨대 그 지금 부산 엑스포 거기 결정을 할 때에 참여했던 국가가 160개국인데 160개 국가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 지지를 획득을 해야 되는 게 실익인데요. 지지를 획득. 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포기한 건 없었느냐. 음, 가치를 포기한 건 없었냐. 있었죠. 제가 보기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런 일관된 그런 그 외교적 포지션을 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관된 외교적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치를 세워야 된다. 예컨대 스리랑카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 국가의 인권 결의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나라의 우리 부산 엑스포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성으로 가야 되는데 찬성을 안 가고 기권으로 갔다.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그거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가치 외교를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코스트를 치러야 되는데 그 코스트를 치를 준비가 됐느냐. 그런 사례는 유엔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 중국하고 관계만이 아니라 캄보디아하고 관계,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관계, 인권의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민주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실익 관계가 굉장히 그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와의 경제적 실익 관계를 포함하면서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유엔에서 캄보디아 인권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지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 외교 현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렇고,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관계 그렇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의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의 그 기준은 가치가 되지 않는가. 가치가 되지 않는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 감사합니다. 그 경상국립대 박균열님께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대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치와 실익이 이게 충돌되는 건가? 기량적인가? 어쩌면 실익 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가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지금 자유 하나만을 두고 한다면 사실은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하나만을 둬도 쉬운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가치가 복수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복수의 가치가 만약 상충적이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할까? 그리고 네 번째 것은 결국 행위가 가치를 구현하는, 가치를 제창하는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건 거의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사님께서 그래도 잠시 의견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가 사실은 뭐, 어떤 것이 가치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거를 나열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저 가치를 막 확대하다 보면은, 어, 이게 개념이 정리가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 보편적 가치. 음. 그러니까 유니버설 밸류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통용이 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어느 국가, 어느 누구에게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본다면 역시 자유와 인권. 어,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생명이라는 것도 내 가치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내 가치고, 그리고 뭐 부유할 수 있는 것도 가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내 가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설정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freedom from hunger.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것도 권리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권, 그리고 교육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노동하고 이러는 그 학생들의 그 가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치. 배고프지 않을 가치. 그런 많은 가치들이 있겠죠. 그런 가치들. 근데 그런 가치들을, 그 가치들의 공통된 개념을 뽑아보면은 그게 이제 보편적 가치가 되는 건데 그게 자유와 인권이 아니겠는가. 자유와 인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인권의 가치가 아닌가. 내가 생명을 지켜야 할 그 권리, 이것도 인권인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거, 권리. 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술가가 되는 길을, 그 패스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자유죠, 자유. 자유. 내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런 가치를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치의 핵심은 자유가 아닌가, 자유. 내가 자유가 있어야 뭐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권이 있어야 내가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내 생명을 유지를 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유엔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거는 그런 가치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치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역시 자유와 인권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 가치라고 하고, 이 보편적 가치의 수호, 이것이 유엔의 이념이 된 겁니다. 이념.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이 되고, 그리고 유엔의 이념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유와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어, 대단히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한국이 우리 스스로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우리가 문화 강국이고, 어?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일관된 국민적 동의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늦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은 더 있지만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께서 우리 아주 소수만 지금 듣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선 세대는 경제 성장, 잘 살자, 잘 먹고 여기서 멈췄다면 그 이상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아직도 못 찾고 있고 우리가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숙제 하나 받은 셈이니까 이 소수지만 이 숙제를 받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 포럼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사회의 지금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평화 포럼이 한국 사회의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서 평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